며칠 전에 어떤 부동산 유튜버가 흑석자이 무순위 청약에서 나온 것처럼 25평 기준 6억이면 싼 가격이라고 하면서 현재는 싸면 팔린다. 이거는 틀린 말 아닙니다. 현재는 싸면 팔리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흑석자이가 이렇게 몰린 거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주변 시세보다 한 5에서 7억 정도가 싸다. 이게 정상인 가격은 아니지만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다시 분위기를 슬금슬금 조성하려고 했죠. 분위기를 올해 2월부터 슬금슬금 조성하려고 했더라. 하늘나는 분 그분이에요. 그분 2020년에는 집값 폭등한다고 했고 2021년에는 집값 양극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사라졌다 돌아오시더니 2021년에 서울은 계속 오르고 지방은 계속 떨어져서 집값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하더니 22년 돼서 싹 말 바꾸셨어요. 영상 한번 다 보시면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압니다. 네, 분위기를 2월부터 조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청약을 해서 당첨이 돼요. 근데 내가 여기 실거주로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25평이 6억이 싼 가격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계속 올라간다고 예측하시다가 떨어지니까 예측이 아니라 대응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 당첨이 돼서 5억에서 7억 사니까 한 4억 피 붙여서 팔면 사는 사람 분명히 생기겠죠?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서울은 오른다. 근데 흑석동 위치가 동작구죠. 동작구이기 때문에 위치 입지가 나쁘지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죠. 조금만 금매로 내놔도 순식간에 4억, 물론 양도세 제외하고 4억이니까 여기서 뭐 양도세 떼더라도 억 단위로 돈이 어느 정도 남겠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거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대기 수요가 있다. 이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대기 수요가 완연한 하락장이다 라고 느껴지면 이 대기 수요들이 사라지고, 상승장이다 혹은 보합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싸게 나왔을 때 매입을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력이 된다면. 거기다가 정부에서 대출을 막 풀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6억이에요? 자, 25평 6억이다. 이쪽에 83만 명이 몰렸죠. 왜 84보다 59에 몰렸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특례보금자리론 기준이 6억에서 9억이죠. 그러니까 6억대다. DSR 피해가는 특례 해가지고 껴서 받으면 내가 한 2년 정도는 이자 내면서 버티고 거주하면서 양도세까지 안 내고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 거고. 근데 2년 뒤에 아무리 많이 떨어지더라도 지금 뭐 10억대가 넘어가는데 여기 가격까지 떨어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다. 이 상황에서 자, 미국 부동산도 지금보다 20%는 더 빠질 것이다. 자, 미국 부동산은 20% 더 빠질 수 있죠. 근데 미국 학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다. 우리나라보다 부동산에 미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그 집값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거 보면은 부동산 교수들, 부동산학과 교수들은 무조건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경제학과 교수들은 얘기가 다른 분들이 많다. 그래서 특히 이 부동산학과 교수들이 맨날 이야기했던 게 공급이죠. 지금도 공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아지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공급 부족이라 오를 것이다. 계속 이런 공급 무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왜 공급 이야기하면서 수요 이야기를 안 하냐. 수요 공급의 논리인데 수요 이야기를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왜곡된 부동산 시장이에요. 왜냐면 이분들이 건설사 이권에 개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 미국이 20% 빠지면 우리나라도 20% 빠지는 게 답이다. 요거는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미국이 20% 빠지면은 우리나라도 20%만 빠질 것이냐. 이게 맞아요? 그러면은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집값이 올랐냐. 요 부분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미국은요, 물론 중간에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지고 회복되는 구간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장기적으로 오르진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자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요게 집값을 자극시켰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갭투기가 성행을 하니까. 그래서 집값이 굉장히 폭등을 했었고, 이거는 코로나 때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부터도 계속 있었던 일이죠. 전세자금대출을 언제부터 풀었어요? 2008년부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 가계부채가 이렇게 빠지다가 코로나 때 요만큼 올라갔다 요게 다시 빠지는 중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 대비 가계부채가 이때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살짝 빠졌다가 쭉 올라가서 이때의 미국을 이미 돌파를 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거품이 낀 거죠. 더 많은 거품이 꼈기 때문에 미국이 20% 빠지면은 우리나라도 20%만 빠질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기사를 좀 볼게요. 10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세계 5대 도시 아파트 크기. 서울은 35제곱미터. 홍콩은 물론 21년 기준이죠. 홍콩은 44제곱미터. 런던은 60제곱미터. 뉴욕은 69제곱미터. 도쿄는 73제곱미터. 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남은 수요가 많아요. 강남은 우리나라에서 강남 서초가 가장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죠. 교통도 좋고 일자리도 많고, 다만 물가는 비싸지만 교육도 좋고. 그래서 강남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계속 오른다. 그러면요, 강남이랑 뉴욕이랑 비교해보면 어때요? 강남이 더 좋은 도시예요? 뉴욕이 더 좋은 도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는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미국 사는 사람들 빼고,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 빼고, 미국, 우리나라 외에 어느 다른 나라 딱 잡아가지고 물어봐요. 100명 중에서 한 90명은 강남보다는 뉴욕에 살고 싶어 할 것이다. 강남 스타일을 너무, 오빵 강남 스타일 요거를 너무 감명 깊게 보신 분이 아니라면은 뉴욕에 살려고 할 것이다. 근데 거의 2배죠. 그래서 적정 주거공간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봤을 때 뉴욕은 전용 69.6, 그리고 런던 60.4. 자, 런던이 어떤 도시냐? 사람들이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강에 배를 끼워놓고 산다고 합니다. 집값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서. 근데 그 런던보다 우리나라가 더 비싸다. 그리고 또 도쿄 73.2. 도쿄 같은 경우는 사실 거품이 많이 낀 수가 없는 도시죠. 일본 자체가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데, 집값 비싸다고 유명한 홍콩도 전용 44.5인데 강남은 35.7이다. 논현동에 있는 신동아 파밀리에를 가지고 예시를 들었는데, 그러면요, 딱 보더라도 거품이 어느 나라가 더 꼈어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은 거품이 꼈죠. 집값 거품이 어마어마하다. 뉴욕 가격에 뭐 절반까지 아니고 막 뉴욕이랑 준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2배나 거품이 심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또 다른 기사 한번 볼까요? 자, 강남에 아파트를 팔면 뉴욕에 몇 평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물론 여기 그 넘비오 사이트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뭐 100% 정확하진 않지만 비교하는 곳이 이렇다는 거죠. 그때 서울에서 112제곱미터를 팔면은 맨하탄에서는 195제곱미터를 살 수가 있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특히 우리나라 저기 한모 조합장님 기준으로 어마어마하게 거품을 막 사기쳐서 가격 만들어냈던 아리팍을 팔고 뉴욕 도심 아파트를 사면은 36억 6천에 팔렸는데 달러로 환산해서 330만 달러 한 다음에 이렇게 제외하면은 전용 84를 팔아서 205제곱미터의 대저택을 구매할 수 있다. 물론 이때는 환율이 낮았을 때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줄어들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품이 심하게 꼈다는 게 임금 19% 오를 때 집값이 149% 올랐어요. 그러면은 20% 올라야 되는데 2.5배가 된 거죠. 그러면은 1.3배 정도가 더 떨어져야지 합리적인 집값이 되는 거죠. 소득 대비 상승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1.3배 정도 더 떨어진다. 2.5배에서 1.3배 떨어지려면 반토막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야 20% 떨어져도 될 만큼 올랐겠죠. 한 25% 올랐으니까 20% 떨어지겠죠. 그래야지 100%가 125% 했다가 거기 20% 떨어지면은 다시 100%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150% 올랐어요. 150% 올랐으면 적어도 반토막 가까이 나야지. 그런 상황인데 무슨 미국에서 20% 빠지니까 우리나라도 20% 빠지면 반등할 것이고 현재 가격에서 20%싼 급매물은 괜찮다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요, 집값 폭락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 한 22년쯤으로 비교를 해봅시다. 22년 1년 동안에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떨어졌으면은 이제 안 떨어져도 된다. 지금 바닥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지금 봤을 때 주택 구매 가능한 사람들이 서울 같은 경우 100명 중에 4.1명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구매 가능은
4억 정도인데 현재 중위 가격은 9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2012년과 2022년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떨어지고 난 뒤에 비교한 거니까 더 많이 올랐다가 빠진 거죠. 그런데 한 2012년 정도에 서울의 중위 가격은 4억대였어요. 근데 지금 서울의 중위 가격은 9억대죠. 임금 19점 얼마, 저희가 한 20% 정도 고려하라고 하잖아요. 2015년 기준으로. 그 이유가 뭐예요? 20% 정도 올랐으니까 물가나 임금이. 그런데 지금 구매 가능한 가격이 4억대 초반이에요. 이거는 KB에서 나온 지표고 저번에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지금 중위 가격은 9억대. 그러면 앞으로도 한 5억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물론 살 수 있는 게 4억대 초반이라고 해서 4억대 초반으로 나오지 않고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갭이 저점 일단 7천만원 정도 됐으니까 한 1억 정도 잡더라도 앞으로 한 4억 정도는 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9억대에서 4억 떨어지면 몇 프로 떨어지는 거예요? 40, 50% 가까이 떨어지는 거죠. 그 정도는 떨어져야지 합리적으로 가격이 되는 거고, 임금이 오른 만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사는 사람들이 대출을 끼고 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세를 놓고 샀기 때문에 전세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하게 빠질 거다. 그런데 미국이랑 그냥 단순 비교를 한다? 그러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91년도에 일본 부동산 무너질 때요, 6억짜리가 1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22년도에 20, 30%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한 7, 80%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라마다 다 다른 거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오히려 과거에 일본을 따라가고 있고, PIR이 그때 PIR을 넘어섰었고, 그게 붕괴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라는 특이점 때문에 그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받쳐주는 역할을 했던 것들에 거품을 집어넣으면서 이게 빠지고 있다 라니까 당연히 미국이랑은 우리나라는 다르다. 앞으로 한참 더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